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수 KF-21 버전. 2. 핵심 기술의 호환성. 3. 중국, 일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복자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여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어 단자형에 비해 더 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복자형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용할지 관심이 높았지만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심지어 개발 완료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F-21의 CA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뒤 이제는 지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해 노라는 대답이 없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자전기 개량,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캐터펄트 완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많은 질문에 대해 카이는 예스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미래까지 내다보는 성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 4대 무인 전투기 쿠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를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현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편대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에 F터버머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네.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LH,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스 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쿠스 LW의 모형 뒤에 LW의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쿠스 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었고 통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쿠스 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 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쿠스 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 항공기로 다목적이 하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작전, 무인기 단위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쿠스 LW 대비 훨씬 더 폭 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쿠스 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RA인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레스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쿠스 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도 개발했습니다. 쿠스 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쿠스 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 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I 쿠스 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쿠스 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쿠스 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쿠스 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한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가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벼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사면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산 불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의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공치로형 강습 상륙함 LHD 취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둥 중화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병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형 유경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 등 정찰과 공병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롯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마땅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트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로 올해 초 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대한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 발사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급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 마하사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하드제고 회피 물능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앞남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하는 항모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오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 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하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견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오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용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오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이르시 총 2회 비행시험을 안흥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질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라루호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업텍 즉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라루호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루호 킥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 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배공 미사일을 포함한 마땅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오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아즘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득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아즘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오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아즘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즘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아즘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아즘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즘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아즘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아즘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아즘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아즘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즘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아즘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니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즘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즘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아즘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아즘이 생산하고 있는 극저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녹광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아즘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아즘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아즘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아즘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아즘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유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일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즘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이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백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